잘 살아보세. 잘 1967년 우리에겐 꿈이 있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잘 살아보고 싶은 꿈이 있었다. 도시로 직접 실어 나를 수 있으며 환경을 개선하고 각 (1987년) 우리에겐 꿈이 있었다. 민주화를 이루고 싶은, 달라진 세상을 만들고 싶은 꿈이 있었다. 이게 어디야? 2007년 우리는 지금 새로운 꿈을 찾고 있다. 우리에게 희망을 줄, 우리를 미래로 이끌어갈, 우리에게 꿈을 줄 리더를 찾고 있다. 오늘 얼마나 보셨어요? 얼마나 벌었냐고? 네. 아 폴로 묻어가 있는데 벌어? 참말로 나오고 장사 전혀 안 되네요, 그러면. 전이 안 되죠. 아주 네. 하던 일인지 하지 안 돼요. 하던 것이 하게 되지가 않아. 작년에 비하면. 작년에요? 네. 가스는 그렇죠. 뭐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네. 그냥 얼마큼 오른 것 같아요? 물가가 작년에 비하면? 많이 가스를 뭐 다 세금도 오르고 많이 오르죠 뭐 다. 그럼 자기가 더 힘드시겠네 이제. 더 힘들죠. 손님은 얼마나 줄었나요? 손님도 그 재래시장 죽잖아요 지금은요. 마트가 할인 마트가 생겨갖고. 그리고 아들 보세요 팔리는 거 하나 안 팔려. 좀 지내시면서 좀 네. 고민스럽거나 좀 이런 부분은 꼭 해결되면 좋겠는데 싶으시는 거는 어떤 거세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서민은 아이들 사실 외국에 공부시키고 싶어도 그건 못하고요. 보통들 한 학급에서도 많이들 외국을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는 그건 못해요. 근데 국내에서 사교육비 없이 조금 더 정확한 교육이 좀 있었으면 싶어요. 그게 제일 바람이죠. 뭐. 있으세요? 그럼요. 어떤 분이세요? 노후 설계 잘 해서 신랑이랑 외국도 좀 한번 가보고 싶고 그리고 조금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는 게 꿈이에요. 소박하지만. 경제죠, 경제. 서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끔 특히 그 취업난들 젊은 친구들이 또 어려운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게 제일 큰 문제 같아요. 아르바이트 이렇게 응시는 몇 번이나 해봤어요? 지금 두 번째인데요. 두 번 다 떨어졌어요. 왜 떨어진 것 같아요? 지원자가 많으니까 떨어졌겠죠. 아니 본인은 왜 실력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실력보다 이건 추첨이기 때문에요. 지원자가 많아가지고 제가 두 번이나 떨어진 것 같네요.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5대1, 10대1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요새 정치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경제는 이제 애들이 이제 장가 시집갈 때가 되니까 그것이 고민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좀 바라고 싶다면 뭐가 저는 머리 아파서 좀 그거 하기 싫어요. 그냥 우리가 기대한다고 그게 된다면 모를까 기대해도
우리 기대치에 벗어나잖아 항상. 집값 같은 것 좀 안정되게 해줬으면 좋겠어. 너무 많이 집값 올라서 우리네 애들은 어떻게 앞으로 집을 장만하고 살겠어요? 내 생각에는 평생 벌어도 나 집 못 살 것 같아. 지난 10년간 한국인의 29%가 재산이 줄고 36%가 소득이 줄고 24%가 부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쭤보려고요. 네. 여기 그 사람들이 많이 없으시네요 이제. 네, 없죠. 네. 많이 이사가지고 정든 고향을 떠나서 산다는 게 그게 얼마나 사람이 불안정하고 생활도 그렇고 아무리 돈도 돈이지만 사람 생활이 안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어때요? 속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저 처음에 팔을 적에는 그 암송아지 좋은 거 280 그렇게 팔고 290 이렇게 팔았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얼마나 송아지 저런 거 네. 자라야 160, 200만 원, 예, 네. 그렇게 못 받아요. 큰거든요. 아니 500kg 뭐 5840 400만 원밖에 더 돼요. 그저 송아지 값 조금 더 받는 거지. 이렇게 또 앉아서 큰 소가. 네. 그럼 팔아도 남는 게 별로 없네. 별로 없죠. 이게 제 송아지 이게 380, 280 이렇게 사온 거거든. 네. 그러면 저 우리 할아버님은 행복하세요 지금? 만족하세요 삶에 대해서? 만족하세요 지금? 만족하나마나 그냥 나이 먹고 할 게 뭐 있어요 지금 와서 논 농사 짓고 밭 농사 짓고 이거 소 이렇게 그냥 붙들고 있는 거죠 뭐. 그때 행정복합도시로 해서 떠나게 됐잖아요. 그래 들고 떠나라고는 하지. 지금 또 떠나가지고서 어디가 뭐또 갈 데가 있어? 갈 때로 가봤자 별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떠나는 날짜는 지났죠. 그래도 내가 지금 못 떠나고 있는 거예요. 현재 대한민국 상위 20% 가구의 평균 소득은 하위 20%의 8.4배. 모든 여건이 된다면 내려 당장 새 출발하고 싶어요. 네, 저 이민 가고 싶어요 사실.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하셨나 봐요. 네, 많은 생각하죠. 노후가 없죠 지금. 그렇죠? 노후에 대한 계획이 전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금 서민으로서 제가 아이들 뒷사거리도 바쁜데 나의 노후가 어디 있어? 그래서 사실 그것도 가장 큰 문제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편안한 노후를 이거 갈 수 있을까? 평균 수명도 길어진다고 하는데 지금 뭐 100세까지 산다 그러죠? 그런데 그러면은 그 한 달에 저축 얼마 정도 하세요? 별걸 다 물어보시네. 많이 못해요. 네, 많이 못하죠. 거의 학원비에 글쎄 학원비 내다 보면은 있는 적금도 깰 판이에요, 사실. 네, 못해요. 진짜 고민스러워. 지금 애들이 미국 가야 되나 싶어 지금. 미국. 저는 투표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왜 그러세요? 뭐 찍을 사람이 없으니까요. 찍을 사람이 없다는 게 그냥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표를 찍을 수 있다면 투표를 하겠어요. 근데 뭐 특별히 마음에 드는 사람 없으니까. 어떤 면이 마음에 안 드시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 개변이다 하겠지만 어찌됐건 마음에 안 드니까요. 그러니까 따를 만한 리더가 없다는 거죠. 우리 사회의 불신 풍조도 심각한 수준. SBS가 한국인들이 남을 얼마나 믿는가를 조사한 결과 62.85%가 대부분의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전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0% 이상이 거리에서 만나는 낯선 사람보다도 더 못 믿는다고 답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국민들의 의식 속에 깊이 박혀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 리더들에 대한 불신이 우리나라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 신뢰도는 70년대, 80년대 압축적 근대화를 통해서 그 지나친 경쟁, 그리고 리더들에 대한 불신, 그리고 그 리더들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서 생기는 일반 시민들 사이의 그 불신 때문에 다른 서구 국가들, 선진 국가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이런 낮은 수준의 신뢰로 인해서 오히려 경제적인 비용이 많이 든다거나 또 공동체성이 좀 와해된다거나 이런 면에서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있는 한국의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대표적인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1980년대부터 20년 동안 한국인의 사회 신뢰도는 10% 가깝게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같은 기간 덴마크는 신뢰도가 무려 18% 이상 상승했다. 그 비결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지난 10월 덴마크 여왕 마그레테 2세가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찾았다. 여느 국빈들과는 달리 수행원도 몇 명 되지 않고 경호원은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였다. 여왕에게 덴마크 사회가 높은 신뢰도를 보이는 비결을 물었다. Everybody is reasonably close to each other, and I think that close contact is very much behind the trust that people have in each other. 여왕은 왕실이든 정부든 의회든 문턱 없이 투명한 덴마크 사회의 문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안데르센의 나라 덴마크.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가 넘는 덴마크는 전 세계에서 국민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로 알려져 있다. 덴마크 총선을 불과 열흘 앞둔 지난 11월 초, 한 고등학교 강당에 모인 학생들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환호를 받으며 나타난 사람은 덴마크 제1야당인 사회민주당의 전 총재 모겐 리키토프 의원. 재무장관과 외무장관을 지낸 거물 정치인 리키토프 의원은 집권 자유당의 조세정책, 복지정책, 외교정책 전반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이에 질세라 자유당 소속 현직 교육부 장관 바텔 헤더가 야당 측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학생들은 각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연설에 박수를 보내고 연설이 끝나자 날카로운 질문 공세에 나섰다. Hvorfor vil du gå ind og indføre euro, fjerne vores forbehold, når den danske befolkning har sagt, at vi vil have den? Er det særligt demokratisk, og vil lige være flertal af danskernes styre, og så bare indføre nogle andre regler? Til jer begge to. 이 강당에 모인 학생들 대부분은 투표권이 없는 미성년자들이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낮 시간에 고등학교에서 유세를 한다. 성인을 상대로 한 유세는 업무 시간을 피해 야간에 이루어진다. 학교 유세를 하는 것은 미래의 유권자인 학생들을 지지자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사회 문제와 국제 문제에 대한 관심과 안목을 키워주기 위해서다. What do you think the students learn from this? They hopefully learn that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the parties, and that they become more conscious of what their own attitude is towards political issues. So what was most impressive today with the debate? Also the education, because
it's about us, so it's very important to us how the education is and what's our possibilities in the future. 10대 때부터 자연스럽게 정치인들을 만나게 되는 이런 과정은 매니페스토, 이른바 참 공약 선거의 뿌리가 되고 있다. Well, I think it's always interesting from my point of view that the interest in international affairs, foreign policy, climate discussion, all those more general and long-term perspective discussions are present when you meet a young audience like this. På at undersøge det, men vi er nødt til at finde en metode, hvor vi kan sikre. 대학교 유세에는 9개 정당 대표가 모두 초대됐다. 아무도 참석을 강요하지 않았지만 객석엔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대학생들은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인권 문제와 종교 자유 문제, 환경 문제, 교육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 외에 덴마크 정치에서 인상적인 것은 지지도가 낮은 정당의 정치인들도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다는 점이다. Even though they say things that we might not like and we will disagree, and we can actually ask them questions and criticize them on important subjects. So that's the way it works. And they have a lot of courage to come here, some of them, because we don't really like them very much. But we can put our opinions to them, and they have to answer us. That's primarily how it works. 국민들의 비판을 수용하고 늘 국민들 가까이 있는 정치인. 해결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바테레더 장관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로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과 정당 간의 합의를 꼽았다. We are a country with lots of parties and lots of opinions, but we are also very good at making compromises. Particularly the lady sitting next to me, who represents the other major party, the Social Democrats. She and I, of course, are fighting in the election campaign, but we have cooperated very well together. 덴마크 정치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정치인들이 특권 의식이 없다는 점이다. 사회국민당 대표 올레손 의원. 자원봉사자 단 2명과 함께 직접 전단을 돌리며 거리 유세를 벌였다. 거리에서 시민과 얘기를 나누는 것도 덴마크 정치인들에겐 별로 특별한 일이 아니다. 덴마크에서 정치인이란 금배지를 달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국민들 가까이에서 그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존재인 것이다. They're not up here, you know. They are very common people, as a matter of fact, working the same way we do, and they just have an interest for politics, and so they got to be politicians, you know. People in Denmark choose a party. They faithful. They don't change for 1 year or another. They stick to the party they are choosing. 총선 투표일이 다가오자 일반 가정에서도 정치 얘기가 많아졌다. 저녁 시간, 회사에서 돌아온 미켈 씨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 딸과 함께 정치인들의 TV 토론을 본다. Og hun er så 11 år, der har de så også åbenbart snakket om politik og kommer hjem og fortæller os, hvad der eventuelt kunne ske, hvis det er den regering, vi har nu, bliver siddende. Så det er meget sjovt, at børn på 11 år også følger med. Ja, men det var fordi, at en af mine klassekammerater, hun hedder Sara, hun fortalte mig i dag, at hun har fået at vide af sin mor, at hvis man stemmer på Venstre, så siger det, at de hæver skatterne, sådan at så det koster 75% af sin løn. 현 정권이 공약을 지켰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도 집권당을 지지할 것이라는 미켈 씨 부부. Men umiddelbart tror jeg nok, at jeg vil stemme på den regering, som vi har nu. Fordi jeg synes, det går meget godt. Både med sygehusene og de gamle
skolerne. Og så jeg vil helst måske nok stemme Venstre, som jeg har gjort. 미켈 씨 가족은 저녁 늦게까지 정치 프로그램을 보면서 진지한 토론을 이어갔다. 미켈 씨 가족처럼 덴마크 유권자의 대부분이 미디어를 통해 정치적인 의견을 갖게 된다. 그래서 방송에도 정치 관련 프로그램이 많다. 광고료가 비싼 주요 시간대 프라임 타임에도 정치 프로그램이 많이 방영된다. The viewing rate is we have at this time when we do this program we have the TV2 news which are very popular news at the other channel and we are now equal with the TV2 news which means that there's very high rate I think. 90년 가까이 집권당이었다가 10년 전 선거에서 진 뒤로 아직까지 야당에 머물러 있는 사회민주당. 그러나 헬 터닝 스미스 3인당 대표는 이번 선거가 집권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보면서도 무리한 공약이나 분홍빛 환상으로 지지도를 높일 생각은 하지 않는다. As a politician, I put emphasis on keeping my promises. What we say before elections is what we should be saying after the elections. I like clean politics. I don't think we can make dreams come true. I think people have very individual dreams, but I think we can create a society where people are able to create their own dreams and make their own dreams come true. 덴마크에서 정치권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낙농업 중심에서 산업화로 이행해 국민소득이 급속히 올라가던 1960년대. 당시 빈부격차가 최대 이슈였고 정치권은 강력한 세금 제도를 도입해 빈부격차 해소를 실현했다. 세금을 많이 거두는 대신 어디에 쓰이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이 그 혜택을 피부로 느끼게 했다. 오랜 세월 이렇게 국민과 정치권이 쌓아온 신뢰는 부자 나라 덴마크를 만드는 힘의 원천이 됐다. 75년 전통의 세계 최고 장난감 회사 레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정책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냈고 덴마크를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조건을 가진 나라로 만들었다. Also, there's an awful lot of transparency in our system. You cannot go around making funny deals. And again, the popular rejection of such moves would be very, very severe. 부를 축적한 기업은 그 이윤을 다시 사회와 나누며 국가 정책을 지지하고 또 지원하고 있다. The role business must play in changing society. All over the world today, we see problems that are created by inequality. We are seeing that national governments cannot solve the problem alone. We are seeing that NGOs, civil society is taking on a bigger role. But we are also seeing that the ones who can really drive change is business. 메스 올리슨 회장은 나라를 이끄는 정치인이나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가에게 신뢰는 아주 중요한 덕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Can do an awful lot by demonstrating trust. And you know, you cannot build a business without trusting. You cannot build a business on control. You and I can build a business if I trust you. It's deep-rooted in Denmark, consensus and this trust in politicians and the politicians' trust in the people. They not always agree with the politicians, but anyway, they have a high trust in the Danish political system. 덴마크 총선 일주일 전. 자전거를 타고 거리로 나서는 사람은 사회국민당의 안데슨 후보. 덴마크 정치인들은 장관이든 국회의원이든 대개 경호원 없이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 Get out, meet the people, look the people in the eyes. Then they will respect you and you will begin to respect them even more. So. 드디어 11월 13일 총선. 무려 90%의 투표율.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도 일을 접고 귀국해 투표장에 갈 정도다.
이번 선거에서 승자와 패자는 겨우 13석 차이로 갈렸다. 투표일 저녁, 덴마크 곳곳에서 파티가 열렸다. 승리한 집권당은 물론 패배한 사회민주당도 축제 분위기다. 선거에서 이긴다는 것은 이권을 얻는 게 아니라 봉사할 기회를 얻는 것뿐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4년 뒤 일할 기회를 얻으면 된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But on election evening, it's almost like a Christmas evening. You invite friends and family to have a good dinner, and then you sit down and watch how the election is going. 살인적인 물가에 세계 최고 수준의 세금. 하지만 덴마크 사람들은 정치인에게 신뢰와 존경을 보낸다. 지지하지 않는 정치인은 있어도 믿을 수 없는 정치인은 없다는 신뢰 강국 덴마크. 자기 손으로 뽑은 정치인들이 작지만 강한 나라, 행복한 덴마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I trust politicians in the way that they're not corrupt. Ja, det gør jeg. Fordi at det er mennesker, som repræsenterer vores land, og ja, det er vel egentlig derfor. Ikke? Eller hvad? Altså, det er jo... Ja. 그렇다면 우리 정치권은 어떤 모습일까? 끊임없이 국회에서의 몸싸움과 고성, 그리고 욕설. 우리 정치인들은 국민들에게 믿음은커녕 불신의 상징처럼 각인되어 있다. 우리 국민들은 국민 총생산이 세계 13위인 경제 규모지만 스스로를 선진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정치권을 향한 이런 불신과 불안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데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잃어가면서 한국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교육 불만으로 떠나가는 아이들이 연간 3만 명. 아이들뿐 아니라 인재들도 한국을 떠나 돌아오지 않고 있다. (1995년만) 해도 고급 두뇌가 유출되지 않는 정도를 보는 두뇌 유출 지수에서 한국은 48개국 가운데 미국, 노르웨이, 프랑스에 이어 4위였다. 그러던 것이 IMF 이후인 2006년에는 61개국 가운데 40위로 추락했다. 95년도나 2006년이나 변함없이 고급 두뇌의 유출 정도가 가장 적은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인간 개발 지수도 세계 1위다. 바이킹 이후에 피오르드의 나라. 풍부한 석유와 천연 자원으로 1인당 국민 소득이 7만 달러가 넘는 나라. 이것이 세상에 알려진 노르웨이의 모습이다. 이런 조건들 이외에 노르웨이를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 특별한 요소가 또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두뇌 유출이 적다는 것이다. 노르웨이의 한 에너지 연구소. 이곳에서 태양열 에너지 관련 일을 하는 선임연구원 올라버그 씨는 미국에서 학위를 딴 뒤 지난 95년 노르웨이로 돌아왔다. 미국에서 좋은 조건으로 일할 수도 있었지만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희생시키는 삶보다는 보육과 육아에 많은 지원을 해주는 고국을 택했다. So that meant that you could sort of start your life even as a PhD student and then gradually go into regular research work afterwards. 실제 이 연구원에도 외국에서 학위를 따고 돌아온 박사가 40%쯤 된다.
기업에서도 직원들을 위한 복지 정책은 효율을 높이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No, that's true. It's very important for us that our scientists can feel that they have a stimulating and good private life, because if they don't, they won't be very successful at work either. 울라버그 씨는 연구소 측과 협의해서 업무 시간을 줄이고 대신 임금을 덜 받는 근무 조건을 선택했다. 아내가 한 달 전 셋째 아이를 낳아 어린 두 아이를 돌봐야 하기 때문이다. What do you like to do the most? Hva liker du mest? Være på Tusenfryd. What does he want to become? Du, hva har du lyst til å bli når du blir stor? Mr. Bob. Nei! Or at least much better childcare systems. And I feel that the kids are well taken care of there and also at school. So a typical day then goes by quite easily. 부인 에린 씨 역시 노르웨이가 아닌 다른 나라에 정착한다는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말한다. Well, we are fortunate in Norway because we have a very good maternity leave and paternity leave. So as a mother, I've had it's been very good because I've been working most of the time, and when I've had kids, I've been home for 1 year with almost full wage. 수입의 40%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고 있다는 울라버그 씨 부부. 하지만 국가의 사회보장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어 아이들 교육이나 노후 걱정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불만은 없다. 사는데 만족한다는 울라버그 씨 부부가 바라는 미래의 꿈과 희망은 무엇일까? To raise kids as good people, to have them think about that others are maybe not in such a good position or have all the opportunities that they have. Typical Norwegian dream is, and that is to sort of have a house, have a cabin in the mountain or by the sea, and have a boat you can go on the fjord. So now that's the materialistic part. We only have a house. I like to make a contribution to the world, locally and internationally. 노르웨이 사람들이 조국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러나 사회보장제도 때문만은 아니다. 인구는 작지만 국제사회의 신망과 존경을 받고 있는 나라가 자신의 조국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오슬로 중심가에 위치한 국회의사당. 이곳은 각종 시위로 조용할 날이 없다. 오늘은 이란의 공개 사형 제도에 대해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Is there a special reason you came to Norway instead of other countries? Yeah, I was a political prisoner. I escaped from Iran, and Norway was the best country. And here is the most respect for refugees, human rights, and therefore I came here. We are here. We are protesting against the death penalty in Iran. 놀라운 것은 노르웨이 사람들이 이런 외국인들 시위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심지어 시위를 보러 찾아오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So we show people that we don't know how they feel, but we care and we try to contribute in some way, I guess. 다른 한쪽에선 터키로부터 독립을 희망하는 쿠르드족의 평화 시위가 이어지고 있었다. We're a small country and we are not a big power. It's just trying to be a peace nation or whatever you want to call it. So I think that's maybe our possibility to do something internationally. 옛날부터 바이킹이나 선교사들이 외국을 많이 다녔고 인구 500만의 작은 나라가 세계 속에서 한 몫을 하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는 생각이 작은 나라에 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들어냈다. Because all people are human. We all tend to want someone else to solve the problem.
not myself, but I think people are now ready to accept that unless we do act on now, the price to pay in the future will be much higher. 최근 노르웨이 국민들이 국제 인권 문제와 함께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분야는 기후 변화를 비롯한 환경 문제다. 국토의 절반이 북극권에 위치한 노르웨이는 빙하가 녹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어느 나라보다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노르웨이의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이런 관심과 요구를 철저히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북유럽 협의회 5나라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는 1년에 4번씩 모여 다양한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입장 차이를 좁혀나간다. 지난 10월 30일부터 열린 북유럽 협의회의 의제는 기후변화다. 논의 과정이 공개되어서 결론이 날 때쯤이면 온 국민이 속속들이 회의 내용을 알게 된다. 하지만 만약 이 회의 결과를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Well, it's also part of the task of political leaders to tell people the truth. Also when it is not very popular, when it requires that also individuals and families have to change their pattern of life. 환경 문제는 인간이 만들어낸 문제고 가난한 국가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보면 평화 문제라는 게 노벨 평화상 선정위원회 위원장의 말이다. 미오스 씨는 한국의 리더들도 환경 문제 같은 국제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수준 높은 안목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한다. And I think for South Korea it's a great challenge because you are so technically advanced and you are so good in developing your country. And if you had add up the climate issues as an important question to combat, you could, as a country, be one of the leaders in Asia on this. 노르웨이가 환경과 국제 인권에 기울이는 관심은 대단하다. 해외 원조에 쏟는 금액은 국민 총 생산의 1%,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마음이 넉넉한 노르웨이도 100년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찾아 미국으로 이주하던 가난한 나라였다. 하지만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조선과 어업, 목재 수출이 활기를 띠고 70년대 들어 석유가 개발되면서 뒤늦게 공업화가 시작됐다. 나라 살림이 넉넉해지자 조세제도와 사회복지를 강화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빈부격차가 급속히 줄어들고 국민들의 수입이나 생활 수준에 거의 차이가 없어졌다. One major reason why we manage to keep on growing is in fact that we distribute a considerable part of that growth. 90년대 정부는 석유 개발로 번 돈을 태양열 같은 차세대 에너지 개발에 집중 투자했다. 대체 에너지 연구 개발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자 외국 엘리트들까지 노르웨이로 모여들고 있다. 돈의 유출이 아닌 돈의 순환 구조를 이루게 된 데에는 미래를 내다본 정치의 힘이 있었다. 그리고 그런 정치는 노르웨이를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나라의 하나로 만들었다. It is true that the Norwegians are going abroad, but they are coming back, and it must just, I think, be that Norway seems to be a very appealing country to Norwegians. 울라버그 씨의 직장인 대체에너지연구소엔 무려 27개국 600명의 인재들이 일하고 있다. One day
we will have been exploiting all the oil and gas, and it will come to an end to that operation, and we have to prepare for that time to come. 6년 전 노르웨이로 이민을 왔다는 한국인 김종채 박사. 김종채 씨가 맡은 연구 분야는 원자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작업이다. 울라버그 씨처럼 김종채 씨도 안정적인 가정 생활의 보장이 노르웨이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하고 있다. 물론 노르웨이가 훨씬 더 그 개인 사생활을 업무 중에서도 존중을 해주죠. 월급은 한국에서 더 많이 받았지만 한국에선 자기 돈으로 해결하던 많은 것들이 여기에선 모두 공짜다. 잘 갖춰진 사회보장 시스템 덕분이다. 특히 이곳에선 오직 실력으로 평가받는 것도 이민을 결심한 중요한 요인이었다. 얼마 전에 기사를 읽었는데 뭐 카나다에서 거액 복권에 당첨된 한국인이 다 정리하고 한국에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꿈도 한국에 돌아가서 고향 가서 농사 짓는 게 제 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그리움, 동경을 가지고 살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끔 한국으로 돌아가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초등학생, 중학생의 두 아이가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하는 김종채 씨. 김종채 씨의 얼굴엔 한국에 대한 그리움과 한국 생활의 불안감이 교차하고 있었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 어떤 조건이면 다시 돌아가시겠어요? 너무 늦었습니다, 나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 처음에 뭐 동경을 하고 왔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사는 아이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신뢰로 이루어진 사회 위에 꿈을 실현해가는 사람들. 덴마크와 노르웨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나라와 지도자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자신들이 살고 있는 바로 그 터전에서 미래를 갖고 나갈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 세계 10위권 경제를 넘본다면서도 OECD 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 생계를 비관하며 꿈을 접고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현실을 살고 있는 것이다. 청년들의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고 위기의식을 호소하는 중산층이 늘고 있다. 넉넉하던 인심은 사라지고 신뢰의 마음도 옅어지고 있다. 불행한 마음으로 한국을 떠나는 행렬이 늘어나고 있다. 절반이 넘는 국민이 꿈을 실현할 기회조차 닫혀 있다고 한숨 짓고 있다. 아예 미래를 꿈꾸는 것조차 포기하는 희망상실 계층과 세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내 미래가 늘 나아질 거라고 하는 이런 낙관으로부터는 이제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하는 이런 위험감에 대한 이 공포라고 그럴까 이런 걸 느끼는 세대들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했다 하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희망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 SBS가 TNS에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국가적 리더, 즉 대통령의 리더십에 그 기대를 걸고 있다. 응답자의 91.7%는 대통령이 하기에 따라 국력이 신장될 수 있고 85.1%는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66.6%는 개인의 행복도 달라질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물론 국민의 역할과 책임도 크다. 우리에겐 훌륭한 지도자를 뽑는 능력이 부족하고
선출된 대통령이 소신을 펴도록 기다리고 뒷받침해주는 성숙함도 모자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도자가 국민을 탓할 수는 없다. 국민의 지지와 동참을 이끌어내는 것이야말로 리더십의 핵심이다. 어떤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을까요? 그거야 뭐 뻔한 거 아니야. 없는 서민을 위해서 정치할 사람 자체는. 경제를 살려야지. 난 경제 대통령을 제일 원합니다. 일단 서민들이 생활하는데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야 어떠한 아주 기본적인 의식수가 잘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 임금님이 어느 임금님이 되든 경제를 좀 살려주고 장사만 잘 해주고 국민들 배불리게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실력이나 그런 걸로 위주로 해서 더 많은 취업 일자리를 줘갖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취업을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유 제발 누가 대통령 와도 정치 좀 야무지게 하고 응? 좀 국민들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것이 제일 소원이야. 아주 도둑놈도 없고 물가 좀 싸고 없는 서민들은 살아야죠. 응? 어느 대통령인데도 다 똑같았지 뭐. 편하시 가지고.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나요, 새로운 대통령이? 새로운 대통령이요? 일단 국민들한테 안정감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차기 대통령한테는 경제보다는 복지 문제 쪽을 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첫째, 국론이 분열 안 되고 모든 국민들이 일치 단결하고 화합해서 한 가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나와서 우리나라를 이끌어주면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도 좋겠지만은 첫째는 대통령 후보라면 정직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대통령의 바라는 게 있다면 장애이다 보니까 사회복지, 그럼 사회복지하고 좀 경제 쪽에는 관심이 많고 좀 부탁을 말씀드릴 게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볍게 이야기하자면은 사회복지 쪽에서는 일단은 현실적으로 몸에 와닿는 선심성 행정이 아니라 몸에 와닿는 그런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고요. 우리는 내일을 설계할 수 있도록 믿고 따를 수 있는 대통령을 원하고 있다. 미래를 함께 갖고 나갈 수 있다는 꿈을 주는 지도자, 신뢰의 지도자를 원하고 있다. 이제는 좀 더 이 사회 성원들로 하여금 서로 믿고 뭔가 안정된 상태에서 제도를 이끌어 나가고 개인보다는 사회를 생각하게 하고 이런 이 분위기를 끌어주는 그런 리더가 앞으로 미래형 리더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아주 객관적인 그런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초인적인 존재를 찾는 것보다는 우리 시대에서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또 좀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리더십이 정말 필요한 게 아니냐. 비전이라고 하는 그런 속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